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달러 양적 완화가 무제한 지금 뭐 되면서 엄청나게 풀리고 있잖아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 대다수 분들이 걱정했던 게 정말 4조 달러가 넘는 그 빚이 전 세계에 그 둥둥 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나중에 언젠가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이 정말 확 풀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풀렸을 때 이게 과연 후세 어느 시점에서 뭔가 정리는 돼야 되잖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러면 이게 이제 경제적인 현상만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 경제가 같이 가는 거니까 시스템적인. 여기는 이거 유튜브 방송이잖아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하시면 돼요. 정규 방송 같으면 잘릴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체제에 대한 이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경제가 필요한 것만큼만 돈을 집어내면 돼요. 그렇죠. 과거엔 그랬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 잡을 때, 그전에는 이제 영국의 파운드였죠.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믿니? 그러니까 미국이 한 얘기가 뭐냐면, 그럼 우리가 달러를 찍어낼 때, 달러를 찍어내는 것만큼 금을 보유할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퇴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생각들을 했냐면, 과거의 전통 경제학 하에서는, 돈을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화와 근대화, 현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가 축적되면서 사람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때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기술이 완전히 발전되어 있고 유통이 완전히 발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에는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제한적으로 찍어내자 하는 게 컨센 같은 거였죠. 그렇게 했는데 미국 경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이 슬금슬금 모르게 그냥 찍어낸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상하거든. 그래서 프랑스하고 독일이 그러면 금으로 바꿔줘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바꿔줬겠죠? 점점 바꿔줘.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안 거지. 그래서 미국에서 닉슨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닉슨이 약간 거짓말쟁이잖아요. 닉슨이 그렇죠. 그때 워터게이트로. 네, 워터게이트 사건도 있고. 닉슨이 그 금태안을 그냥 없애버려요. 우리 그 금태안 안 하겠다. 못 바꿔줘. 없어, 배째. 근데 그러면 달러 가치가 왕창 깨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미국 애들이 막기 위해서 페트로 달러를 한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원유가 부족할 때였거든요. 네. 지금은 뭐 쉐일이 나왔기 때문에 원유가 남아돌죠. 근데 그때는 원유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배운 건 100년 지나가면 원유가 고갈된다. 네, 미래가 암담했죠. 네, 근데 에너지 아껴 쓰자. 그래서 원유가 굉장히 중요했던 때였는데, 그래서 미국이 중동에 많이 개입한 거거든요. 군사력으로. 네,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이 필요 없으니까 중동에서 자꾸만 발 빼려고 그러잖아요. 트럼프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사우디하고 손잡고, 야, 앞으로 달러는 무조건, 원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거래해. 그럼 달러 가치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유라고 하는 건 전 세계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현재 달러가 버티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느냐. 그거는 선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거 때문에. 왜냐하면 선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제가 나쁘면은 자기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나라는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는 미국. 미국은 그냥 찍어도 돼. 대신에 달러 가치를 계속 유지시켜야죠. 왜냐하면 이제 종이화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신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진짜 너 종이를 믿을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정부를 믿을 수 있어? 뭐 미국의 중앙은행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네 종이보다는 이게 나은 거야. 이런 이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화폐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100짜리는 본질 가치로 얘기하면 그거 얼마 될까요? 종이, 인쇄값. 그렇죠. 종이하고 인쇄값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회적인 크레딧이 신뢰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왜 비트코인은 안 됐을까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합의가 안 된 거죠, 다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중앙은행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특히 미국이.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의 제일 큰 경쟁력은 하나는 군사력이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군사력, 하나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완전한 시장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민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중구난방으로 어떤 놈이든지 다 떠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트럼프 같이 이상한 애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미국의 경쟁력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달러거든요. 기축통화 역할. 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게 생기면 중앙은행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제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돈을 찍어내도 되느냐. 네. 무슨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인플레이션. 저는 사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가치 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바람직하진 저는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늘 명분은, 좋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 미국의 연준 총재들이 나올 때마다 늘 했던 얘기가 고용을 위해서, 이 가난한 실업자들을 위해서 돈을 찍어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별로 제가 보기에는 10년 동안 고용은 좀 늘어났는데 임금은 못 올랐어요. 임금이 올라야 그다음부터 이제 금리를 올리든지 할 텐데, 임금은 거의 제대로 못 올랐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이 평균 임금이 엄청 높아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러신지 아세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잘렸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들이 다 잘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자리가 사라져서. 그렇죠. 근데 이제 통상 어려워지면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요. 잘리는 것도 이게 뭐 예를 들면 이 지식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 잘 안 잘리거든요. 네. 탑 탤런트가 잘리겠어요? 근데 이제 늘 어려워지면 잘리는 거는 노동임금, 저임금의 단순 노동. 그렇잖아요. 뭐 영화 같은 것도 예산이 줄어들면 밑에 엑스트라 이것도 자르잖아요. 네. 어쨌든 그 명분은 고용을 늘린다는 거고, 지금의 명분은 경제를 회복시키고 시스템이 붕괴하는 걸 막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좀 되는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래서 뭐 대통령은 재선되고 하죠. 네. 이번에 트럼프도 기를 쓰고 하는 게 이제 선거에서 재선되겠다는 건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바뀔 때가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진짜 어떻게 보면 대변혁이었죠. 한 번도 야당이 집권을 못했는데. IMF 때. 그렇죠. DJ 정부가 들어서는 것도 결정적인 이유는 IMF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 체제 유지 이런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는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보라는 거죠. 사실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나아진 건 없어요. 다만 그렇죠. 뭐가 나아졌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고 집값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것도 다 오른 게 아니에요. 좋은 주식은 많이 올랐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것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만 엄청나게 올랐어요. 무슨 얘기냐? 빈부의 격차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을 보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떨 거냐? 더 어려울 거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번에도 이렇게 와장창 돈을 풀고 나면 또 나타날 현상이 뭘 거냐? 그러면 뭐 아마존 같은 주가는 이미 정고점을 다 넘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저 밑에 있는 그 비리비리한 주가들, 코스닥.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경제를 보면은 이제 망하는 거는 자영업자부터 제일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굴뚝 산업에 있는 중소기업들 안 될 거고, 저희가 아무리 내수가 좋아봐야 우리는 수출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 아마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사람들이 이 이후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변화, 산업적인 변화도 갖고 오지만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부의 어마어마한 양극화를 만들 거고 그 이후에는 정치나 사회에 대한 변화도 굉장히 크게 갖고 올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 간의 차별화도 엄청나게 심해지는 거거든요. 국가들 간에도 이제 부의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왜냐하면 지금도 보시면 나스닥은 정고점 뭐 연초율 플러스고 정고점 근처까지 가 있는데 이머징 마켓 인덱스는 아직도 바닥에서 헤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도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국가. 미국은 뭐 대표적이고 그리고 어디가 또 있죠? 뭐 지금 뭐 G2라면 중국은 돈을 못 찍어요. 왜냐하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국가는 그 통화가 국제결제 통화여야 돼요. 무역을 할 때 그 통화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되니까 달러는 뭐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유로. 유로와. 그 다음에 파운드, 일본엔. 그러니까 일본은 이 정부 부채가 GDP 대비해서 200%예요. 미국이 100%. 우리나라가 한 40%였는데 이번에 돈 많이 찍어서 한 50% 될 것 같은데. 그럼 일본이 200%의 부채를 어떻게 버텨나가느냐? 돈 찍어내니까. 돈 찍어내고, 돈을 찍어내면 이제 이게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한데, 돈을 찍어낸다고 하는 거는, 돈을 찍어내는 그 행태는 말이에요. 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정부가 세금을 뭐 못 거두면 그 돈을 어디서 만들겠어요? 채권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국채를 발행해서 그 발행된 국채가 민간 금융기관에 들어가고 민간 금융기관은 그 발행된 국채를 중앙은행에 담보로 이렇게 해서 현금을 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중앙은행의 대체대표상의 자산은 늘어나고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하는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돼요, 이자를. 이자를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로금리로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로금리로 가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그렇죠. 유럽도 마이너스 금리거든.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나라들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못하는 나라들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캐피탈 플라이트, 자본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외국 자본들이 혹은 국내 자본도 외국으로. 그래서 맨날 미국이 흔들 때마다 미국이 어려운 게 아니라 미국 붙어있는 남미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미국이 흔들리면 남미가 완전히, 지금도 남미는 개박살나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 간에도 굉장한 이런 이 양극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산업도 나중에 이제 산업은 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얘기가 되니까 별도로 얘기하는데 산업 간의 양극화도 굉장히 심해질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사회나 정치 체제의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한번 다른 주제로 보시죠.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양극화가 돼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글로벌 투자와 관련해서 네. 그 이머징에다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나스닥 같은 미국 시장에다 해야 될 것이냐, 선진 시장에다. 네. 사실 이전까지는 이머징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금년도서부터는. 네. 그럼 이제 지금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이머징 국가들의 투자 상황은 아주 안 좋아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컨디셔널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얘기하면 이게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역동적이잖아요. 누가 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그러는데 주식시장이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이머징을 해야 되냐? 그거는 이 미국이 좋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선진 시장의 성장률이 좀 정체되어 있을 때 이머징을 가는 게 아니라? 아니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좋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미국 경제가 안정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변동이 크지 않을 때. 네, 미국이나 선진국들의 경제가 안정화 체제로 들어가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변동성이 커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지표는 우리가 빅스라고 하는데요. 발로틸리티 인덱스인데
빅스가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어요. 네. 우리도 상장돼 있는데, 뭐, 우리 빅스는 잘 거래가 안 되고, 그 빅스라고 하는 거는 그 옵션의 내재 변동성인데요. 그러니까 풋옵션의 내재 변동성인데, 이 빅스가 올라가면, 그만큼 시장이 변동성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빅스가 떨어지면 시장이 그만큼 안정되어 있다는 건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이 엄청 불안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쭉 안정돼 있었잖아요. 2018년도까지. 그때는 미국의 빅스가 한 10 정도였어요. 10 네. 지수가. 그때도 다들 좀 이건 너무 낮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너무 시장이 말하자면 이 낙관적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complacent다. 너무 그냥 이 뭐랄까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 안심하고 있다. 근데 지금 지난번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 빅스 지수가 거의 100까지 갔어요. 그거는 히스토리컬리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지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는데도 30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빅스 지수가 20 이하로 내려와서 선진국의 시장들이 안정화되어 있을 때 그때는 돈들이 이머징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리스크 요인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이제 선진 시장에서는 돈 벌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돈들이 우리가 얘기한 수익률을 쫓아서 일드 트레이싱 한다 그러잖아요. 네. 수익률을 쫓아서 이머징 마켓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빅스가 아직 30이라서 아직은 돈이 잘 안 넘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한 20 이하로 떨어졌을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때 투자의 관심을 이머징에 갖는 것도 있지만 뭐 선진 시장이 됐든 글로벌 자금들도 그 시점에는 이제 이머징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 시장에도 외국인들이 사러 들어오고 우린 또 원화도 강제로 가죠. 원화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굳이 이머징 마켓에 많이 투자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자산들이 다 코리아 원이잖아요. 네. 코리아 원은 물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머징 마켓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저희는 이머징 시장과 선진국 시장의 가운데 정도.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자체가 이미 원화 자산을 다 갖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무슨 이머징 자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우리가 리스크 헤지를 한다고 하면 미국 시장을 가지고 미국 주식과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그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